수많은 백성들의 희생으로 후삼국은 고려로 통일됩니다. 이제 통일전쟁은 종료되고 백성들은 더 이상 전쟁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후삼국의 한반도 쟁탈전과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 그리고 통일을 완수한 태조의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찍이 후고구려는 궁예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건이 궁예 후고구려를 차지하고 고려를 세워 후삼국을 통일했을까요? 먼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신라가 후삼국으로 나눠진 이후 후백제와 후고구려는 지도와 같이 세력을 확대해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조금 이상한 모습이 보여요. 후백제 서남해안 쪽이 고려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죠. 이는 바로 궁예를 밀어내고 고려를 건국한 왕건의 업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왕건이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야겠죠. 왕건은 지금의 개성인 송악 지방의 호족이었습니다. 송악은 서해와 연결된 한강과 예성강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왕건 세력은 그의 선조 때부터 바다를 통해 교육을 하여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이후 궁예가 철원을 차지하고 황해도에 진출해 송악까지 세력을 미치자 왕건은 그의 신하로 들어갑니다. 왕건은 배를 통한 교역으로 세력을 확대했기 때문에 수군을 부리는 데 능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이용해 바다를 건너 후백제 후방인 금성, 지금의 나주를 공격해 점령하는 아주 큰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그 결과 후고구려의 최고 관직인 시중에 오르고 많은 호족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왕건이 업적을 쌓아가고 있을 때 궁예는 반대로 자신을 미륵부처님이라고 하면서 신하들뿐만 아니라 아내와 2명의 아들까지 죽이는 등 점차 미쳐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국모님이시옵니다. 죄를 크게 묻지 마시고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폐하. 그만들 두지 못할까? 나는 지금 법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누가 나라 법을 방해를 하는가? 저 더러운 것들을 불러 모두 태워버려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하들은 결국 궁예를 내쫓고 큰 공을 많이 세운 왕건을 새로운 국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였고 수도를 철원에서 자신의 근거지였던 송악, 개성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왕건에게 남은 과업은 삼국을 다시 재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왕건은 삼국의 재통일에 성공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우선 즉위 직후 고려를 안정시키기 위해 세금을 줄여 민심을 얻었고 호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호족들의 지지도 얻어냈어요. 이를 통해 내부 안정에 성공했죠. 대외적으로는 후백제가 신라의 경주를 기습 공격하자 신라를 도와주기 위해 지금 대구 팔공산 근처에 직접 출정해서 후백제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여기서 왕건은 대패를 하고 신순겸이라는 부하가 왕건을 대신해 목숨을 바쳐 겨우 탈출하게 됩니다. 왕건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꼭 피해만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바로 신라가 목숨을 바쳐 자신을 도와준 왕건과 고려의 아주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후 후백제와는 지금의 안동의 고창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경상도와 강원도의 많은 호족들이 왕건의 편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때부터 전세가 역전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건에게 2가지의 엄청난 운이 따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후백제에서 왕위쟁탈전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후백제의 왕 견훤의 큰아들 신검이 막내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를 절에 가둔 이후 스스로 왕위에 올랐어요. 견훤은 후백제를 탈출해서 고려에 투항하였습니다.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이 왕건의 편으로 돌아선 거죠. 두 번째는 신라의 왕 경순왕이 스스로 아무 조건 없이 왕건에게 나라를 넘겨준 거예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1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던 신라를 그대로 흡수한 거죠. 신라를 도와주다가 큰 피해를 입은 공산 전투가 신라를 왕건에게 넘기자는 그 신라 내부의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쳤으니까 왕건으로서는 충분한 보상을 얻은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정말 왕건은 천운을 타고난 듯 싶어요. 이렇게 정세가 왕건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면서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와의 전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결국 왕건은 1~2천 전투에서 신검의 군대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고 후백제를 멸망시킵니다.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한 것이죠. 이 후삼국 통일에는 여러 가지 의의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왕건이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발해 유민까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민족의 재통합을 이루었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민족 문화를 발전시킬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통일신라에서는 진골귀족이 중심이 되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고려는 여러 지방 호족들과 육투품 세력의 협력을 통해 국가를 세우고 또 통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 호족과 육투품 세력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어요. 이전 통일신라보다 훨씬 더 많은 계층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600년대 중후반부터 이어진 통일신라가 300년이 지나 고려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후백제는 전쟁에서 패배해 멸망했고, 신라는 자발적으로 나라를 바쳤죠. 고려의 초대왕 왕건은 통일된 고려를 안정시켜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후백제든 신라든 다시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왕건은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는데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지방 세력을 포섭하기 위한 정책, 두 번째는 신라, 후백제, 그리고 발해의 민족 통합 정책, 세 번째는 영토 확대를 위한 북진 정책, 네 번째는 사회 안정 정책입니다. 하나하나 알아봅시다. 고려는 호족들의 도움으로 국가를 건설하고 또 통일까지 이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방호족 세력 여전히 세력이 강대했죠. 그렇기 때문에 왕건은 지방 세력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각 지역 호족의 딸들과 혼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그림을 보면 왕건이 어느 지역 호족의 딸들과 결혼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관련 영상을 잠깐 볼까요? 드라마 제국의 아침에 등장하는 태조 왕건의 임종 장면. 수십 명의 여인들이 왕건의 마지막 모습을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영상을 보면 왕건의 죽음을 여러 왕비들이 함께하죠. 실제 혼인 정책으로 왕건의 부인은 29명에 이르렀고 자녀는 34명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호족들에게 관직과 토지를 내려주어 고려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으며, 특히 강한 세력을 가지고 왕건을 도와 큰 공을 많이 세운 호족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성과 같은 왕씨를 성으로 사용하게 해주었어요. 왕씨성을 내린다는 것은 이 호족을 자신의 가족과 같이 대우해주겠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강원도 명주 지역을 다스리며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던 호족 김순식이 왕건을 도운 공을 인정받아 왕씨성을 하사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순식으로 이름이 바뀌죠. 이렇게 지방 세력을 포섭하기 위한 정책은 왕건이 살아있을 때는 효과적이었지만 왕건이 죽고 나서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특히 혼인 정책을 통해 많은 부인과 자녀들이 생기면서 왕위 계승이 아주 복잡해지게 됩니다. 왕건은 지방호족에게 좋은 정책만 펼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당근만 주면 기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채찍질도 좀 하게 됩니다. 호족에 대한 경제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이죠. 크게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가 있습니다. 사신관 제도는 왕건과 친한 호족이나 공신을 사신관으로 임명하여 이들의 출신 지역을 통제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왕건과 친하니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자신의 지역을 잘 다스렸겠죠. 기인 제도는 지방 호족의 자제를 인질로 삼아서 중앙에 머물게 함으로써 호족들을 통제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왕건은 지방 호족을 다스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왕건의 두 번째 정책으로는 민족 통합 정책인데 이건 간단합니다. 신라와 후백제의 지배층이 지위를 유지하며 살 수 있게 인정해 주었고, 멸망한 발해의 왕조와 유민을 받아들여서 민족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끝까지 적대적이었던 후백제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정책은 북진 정책입니다. 넓은 만주 땅을 차지했던 고구려, 이 고구려 계승을 표방했기 때문에 왕건은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기 위해 북진 정책을 아주 중시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중시하고 북진 정책을 위한 기지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영토도 넓혀 태조 말에는 청천강에서 영흥지방까지 영토가 확대되었어요. 이 지도에서 보이는 보라색 부분이 바로
태조가 북진 정책을 시행하면서 넓힌 영토입니다. 네 번째 정책은 사회의 안정 정책입니다. 아무래도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또다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금을 줄여주었고 돈이 없어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양인으로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불교를 장려해서 종교를 통해 백성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어요.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던 왕건은 후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훈요 10조를 남겼습니다. 주요 내용 5가지만 한번 봐보면 먼저 첫째,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기에 불교를 장려할 것. 두 번째, 모든 절은 도선의 풍수지리설에 맞추어 세우고 함부로 짓지 말 것. 세 번째, 우리나라는 중국 풍속을 본받아 왔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으며 특히 거라는 짐승의 나라이기에 그들의 의관 제도를 본받지 말 것. 네 번째, 서경에는 국왕이 100일 이상 머무를 것. 다섯 번째,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실하게 열 것. 이 내용들을 보면 왕건이 불교와 풍수지리설을 중시했고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적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후대 왕들도 서경에 100일 동안 머물라는 내용을 보아 북진 정책을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당부를 파악할 수 있어요. 또 국가의 축제인 연등회와 팔관회를 성실하게 열어서 백성들의 화합을 유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은근히 많은 내용을 다뤘어요.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하고 그리고 고려의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펼치는 것까지 알아봤는데 여기서 고려 건국과 후삼국 통일 과정은 시간 순서에 따라 확인하면 쉽지만 왕건의 여러 정책들은 그 내용이 다양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그 다음에 세부 항목에 대해 파악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인드맵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고려가 어떻게 국가를 정비해 나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